네, 반갑습니다. 이런 책상을 주시는 줄 알았지 이렇게 조그만 그 테이블에 이거를 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그 로베르토 주코의 이제 번역자로서 이번 그 작품에 같이 참여를 했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던 오늘 그 로베르토 주코와 콜테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그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 이분입니다. 보통 그 본명은 베르나르 콜테스였대요. 베르나르 콜테스인데 필명으로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성적인 정체성 때문일 것 그렇고요. 이분은 이제 성소수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41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에이즈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2002년에 이 작품을 번역을 처음 했고 2002년에 공연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콜테스에 대해서 너무 소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작가 소개에 대해서 좀 써주세요라고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콜테스의 전기나 콜테스에 대해서 쓰면서 이제 동성애자이다, 그리고 에이즈로 죽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조금 이제 제 자신이 어떤 뭐 성적 소수자에 대한 감성이 좀 적지 않았을까, 도리어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동성애자이고 에이즈로 죽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작가의 어떤 작품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독자들이나 관객들에게 어떤 편견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만일에 작가 소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성소수자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는 41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요. 48년생이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만일에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68세, 우리로 치면 한 70대 가까이 되는 60대 후반의 나이가 되실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본명은 베르나르 콜테스인데 자신의 어떤 그 여성적인 정체성을 집어넣고 싶어서 필명에 마리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이름에서는 베르나르, 뭐 프랑스와 이런 이름들은 이제 우리로 치면 철수 같은 남자 이름이고, 마리 뭐 그 무슨 안젤리크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여자 이름이 될 텐데, 그래서 어떤 그 여성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신의 필명에 그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테스는 제가 사진을 2개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도 이 사진들은 이제 한 30대 후반 한참 그 활약을 하실 때 그 사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콜테스는 아마 그 48년에 태어나셨는데, 메스라는 프랑스의 그 동부 도시입니다. 파리에서 아마도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그 동쪽의 도시 중간에 있는 한 중간 정도의 소도시라기보다는 이제 중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메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3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만 셋인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기 때문에 아마 장교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어디 외국으로 이제 미션을 가서 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부재하는 이런 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마 썩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어머니와는 이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중산층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중고등학교는 기숙학교를 보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아마 그 기숙학교라고 하는 거는 사립학교였겠죠. 그래서 기숙학교를 다니게 되고, 아마 대학 입학에는 크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아마도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을 조금 다니다가 이제 말았고, 1970년이면은 이제 20살이 넘었죠. 한 뭐 22살, 3살 정도의 나이에 그 국립연극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70년에 TNS, 즉 국립 스트라스부르크 연극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연출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야기가 일화가 뭐 사실인지 일화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연출과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에게 자기가 쓴 그 희곡을 보냈다랍니다. 1970년에
처음으로 쓴 희곡이 이제 씁쓸함이라는 희곡인데 나중에 이제 사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씁쓸함이라는 희곡은 고르키라는 그 러시아 작가의 유년 시절을 이제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인데, 그래서 씁쓸함이라는 자기 작품을 보냈더니 원장님이 이제 이거를 보시고는 굉장히 또 감명을 받아서 한번 만나보자라고 다시 인터뷰를 하고 입학을 허락을 해줬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시가 굉장히 첨예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떨어뜨린 사람을 원장의 권한으로 다시 입학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어쨌건 그 당시에는 이때가 뭐 60년대 말 정도가 됐겠죠.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원장님은 벌써 이제 콜테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벌써 20대 초반에 쓴 첫 작품에서 알아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에 스트라스부르 국립 연극학교에 들어갔지만, 연출과 입학을 했지만 결국 학교를 다닌 거는 1년 정도도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됐지만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과 같이 부두극단이라는 극단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극단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해서 자기가 글을 쓰고 친구들이 연기를 하고 자기도 연기를 하고 하면서 작은 작품들을 이제 올리는 이런 활동들을 1970년부터 1974년 정도까지 하면서 부두극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콜테스가 글을 쓰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이 그 마리아 카자레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하는 메데아라는 공연을 보았대요. 그래서 이 메데아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고, 그래서 글을 쓰고 싶다, 연극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극단을 만들어서, 젊은 극단이었겠죠, 친구들과 같이 여러 작품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씁쓸함, 당시의 행진, 이 행진이라는 작품은 아마도 그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가서를 그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 초기 작품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출판이 되었기는 하지만 많이 공연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독백의 형태이거나 등장인물들의 어떤 내적인 이야기들을, 내적인 고백들을 담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희곡이나 연극 작품으로 무대에 올리기보다는 사실 뭐 낭독 공연이거나 소설로 읽을 만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진, 그리고 취한 상태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취한 상태라는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영감을 받아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이러한 작품이죠. 유산, 뭐 죽은 이야기, 희미한 목소리, 햄릿 이야기 속의 살인의 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르나르드 마리 콜테스는 셰익스피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그 로베르토 주코에서도 사실 그 셰익스피어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죠. 그래서 아마 햄릿을 굉장히 좋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햄릿 이야기 속에서 살인의 날은 햄릿을 새롭게, 자기가 햄릿의 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쓴 글이기도 하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의 경우에는 번역자이기도 해서 셰익스피어를 처음으로이자 마지막으로 번역했었던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겨울 이야기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이것을 파트리스 쉐로와 같이 1988년에 공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1989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베르토 주코가 그 집필된 시기가 1988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거의 마지막에 그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 셰익스피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지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셀린저라는 작품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미국 작가 셀린저, 호밀바테 파수꾼을 쓴 셀린저의 단편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바로 이제 미국 중산층의 그 냉전 시대에 이제 허물어져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그 작가 셀린저의 이름에서 L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조금 변형을 해서 셀린저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대부분 다 1970년에서 74년 부두극단에서 친구들과 같이 연극을 만들 때 쓴 습작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나는 뭐 초기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작품들이 다 이제 콜테스 사후에 그 형에 의해서 그 출판이 되었는데,
아직 많이 공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콜테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초기 작품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지 않았고 프랑스나 다른 언어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연극적인 어떤 연극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독백이거나 등장인물의 내적인 어떤 심경의 고백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쓴 코코라는 작품은 사실 미완성인 작품인데 코코 샤넬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88년에 로베르토 주코를 다 끝낸 다음에 코코 샤넬을 쓰다가 결국은 죽었기 때문에 미완성의 작품이고 다 이루어지지 못한 미완의 작품도 코코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테스는 희곡뿐만 아니라 소설 도시에서 아주 멀리 말을 타고 도망치다라는 소설을 썼고 또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니콜 스토프를 썼는데 이 시나리오는 사실 영화로 만들어지지는 못했고 제작자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엎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화로는 만들어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화를 좋아했었다라고 하고 아마도 브루스 리 이소룡이 굉장히 팬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소룡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았다라고 하고 아마 이번에 국립극단에서 공연하신 공연에서도 두 연출가가 8장의 죽기 직전 씬에서 주코가 죽도록 얻어맞다가 건장한 사내에게 얻어맞다가 뭔가 좀 무용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것이 아마 이소룡 영화를 좋아했었던 콜테스에 대한 하나의 패러디 내지는 오마주로 이 장면을 넣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봤었고요. 자, 그래서 사실 콜테스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작품들보다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작품들이겠죠. 숲에 이르기 직전의 밤 1977년에 쓰여졌고 바로 이때 아비뇽 연극제에서 오프 공연으로 공연이 됩니다. 아비뇽 연극제는 공식 초청작과 비공식 초청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 당연히 비공식 초청작으로 가서 이제 공연을 했었다라는 거죠. 대신 출판은 굉장히 늦게 198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숲에 이르기 직전의 밤 후에 검둥이와 개들의 싸움이라는 작품 1979년에 쓰여졌고 출판은 1984년이고요. 제가 지금 두 숫자를 집어넣은 것은 앞에는 지필 연대이고 후에는 프랑스에서 출판된 연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둥이와 개들의 싸움은 특히 이제 콜테스의 작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방인의 문제이죠. 콜테스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북에 임수 선생님 굉장히 잘 써주셨던데 콜테스는 특히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을 여행을 했고 소외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검둥이와 개들의 싸움은 남미를 여행하고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니카라구아라는 곳을 처음으로 여행하고 이제 집필했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둥이와 개들의 싸움, 검둥이는 흑인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을 텐데 개들은 바로 이제 아프리카의 식민지에 가서 무언가 터전을 잡고 이 아프리카인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유럽인들을 나타냅니다. 유럽인들을 여기 이 작품 속에서도 어떤 공사장에서 유럽인이 펼치고 있는 어떤 공사장에서 흑인이 문제가 생겨서 흑인을 살해를 하게 되고 결국은 돈으로 무마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흑인의 형제가 와서 우린 돈이 필요 없다. 몸을 달라. 내 형제의 육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하수도에다가 던져버렸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이런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이제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식민지 이후에 포스트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식민지 이후에 유럽인들의 어떤 모습들 결국은 검둥이와 개들의 싸움에서 개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럽인들, 백인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쪽부두 1984년에 쓴 서쪽부두의 경우에는 미국을 여행하고 나서 뉴욕을 여행하고 썼던 작품인데 이 작품 속에서도 뉴욕으로 이제 아마 생각이 되는 굉장히 버려진 부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소외된 사람들, 아마도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들과 굉장히 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모든 포르쉐를 여기서는 타고 오는데요. 그래서 와서 자살하려고 오는 가진 사람들, 백인들과 뭐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또 그 불법 체류자들, 남미에서 온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서쪽 부두에서도 역시 포르쉐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생을 팔아넘기는 오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모카바트의 고독 속에서는 정말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또 읽히고 있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아마도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것은 로베르토 주코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모카바트의 고독 속에서는 단지 딜러와 그 고객만 나오는데, 어떤 손님이 무언가를 사러 와서 딜러와 무언가를 사려고 하고 딜러는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데 끈이 마지막까지도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가 보여주지 않죠. 이게 욕망인지 정말 뭐 마약인지 사실은 뭐 어떤 그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이 두 사람의 그 2인극으로 펼쳐지는 이런 모카바트의 고독 속에서 욕망과 이런 자본주의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타바타바, 거의 이제 독백처럼 쓰여진 작품이고요. 사막으로의 귀환은 1987년에 공연이 되었고, 아마도 그 콜테스가 살아 있을 때 공연된 작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프로덕션으로 파리에서 공연이 되었었고, 그래서 최초로 연극으로 이제 돈을 제대로 벌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성공을 거둔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막으로의 귀환도 굉장히 프랑스인들에게는 좀 불편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 알제리에서 바로 알제리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프랑스는 바로 이제 1960년대를 그 무대로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했다가 알제리 독립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로부터 그 독립을 취하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굉장히 그 극우주의적인 프랑스인들과 굉장히 모순적인 어떤 가진 프랑스인들과 또 아랍인들, 그리고 또 이 아랍인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또 그 백인들,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막으로의 귀환이라는 작품 1987년에 썼고, 아마도 콜테스가 자기가 쓴 작품 중에서 마지막으로 공연되는 것을 본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토 주코, 오늘 여러분이 보신 작품은 1988년에 집필을 하고, 콜테스가 1989년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작품이 공연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근데 아마도 오늘날 가장 많이 공연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러면서도 가장 수수께끼적이고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로베르토 주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베르토 주코 뿐만 아니라 사실 콜테스가 앞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처음에 부두국단을 만들었고, 학교도 중간에 그만뒀고, 중간에 뭐 공산당에도, 프랑스 공산당에도 해서 정치적인 활동도 하다가,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그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이제 반대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프랑스 공산당이 그 러시아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그 많이 실망해서 탈퇴를 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데, 콜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시기를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마약 때문에 약물 중독 치료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콜테스가 극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 굉장히 그 뛰어난 연출가를 만났기 때문인데, 파트리스 쉐로라는 연출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리스 쉐로가 이 콜테스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고 서쪽 부두, 모카바트에서의 고독, 뭐 이런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1985년, 86년에 콜테스의 작품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저도 굉장히 운 좋게 그 당시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초연되는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그 논란이 된 작품 중에 하나는 바로 로베르토 주코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 작품은 실제 연쇄살인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실화를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바로 수코라는, 여기에는 아마 프로그램북에는 주코라고 하셨더라고요. S로 시작되는 수코, 이게 주코. 그래서 주코는 Z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
작품인데 실제로 이 로베르토 수코 혹은 주코의 그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로베르토 주코라는 작품을 쓰게 되죠. 실제 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TV에 그 방영이 되는데 지금 이건 TV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한 거고 이것을 아마 콜테스가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는 이 장면이 TV에서 생중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로베르토 수코 혹은 주코는 실존 인물이면서 실제 연쇄 살인범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콜테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드릭 칸이라는 감독은 로베르토 수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칸네 영화제에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실제 로베르토 수코는 주코라고 지금 프로그램에 했는데 저는 조금 그 차별화하기 위해서 수코라고 할게요. 발음하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살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다 살해를 하고 우리 그 로베르토 주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부모를 살해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지 않고 조현병이라고 그 정신분석 학계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서 14살의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결국은 교도소로 가지 않고 정신병원에서 굉장히 10년 정도를 갇혀 있었었는데 이때 대학 교육까지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병원 의사는 이제 거의 완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건 정신병원을 탈출해서 그 프랑스, 스위스, 뭐 이탈리 같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뭐 살인, 절도, 성폭행 같은 것들을 저지르다가 그래서 뭐 경찰도 죽이고 일반인도 죽이고 사실 실제 주코보다 굉장히 더 많은 7명인가 8명 정도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0살이 넘었고 굉장히 그래서 이탈리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교도소를 탈출하려고 지붕 위에서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 지붕에서 추락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골절이 되어서 치료를 받다가 추락을 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감방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그 콜테스의 로베르토 주코는 그 실제 수코의 이야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허구적인 부분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이 로베르토 주코는 15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독특한 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는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도 한 19개 정도의 역할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국립극단의 공연에서는 10명의 배우들이 1인 다역들을 많이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20명에서 한 30명 정도의 그 등장인물들을 필요로 하는 공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작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로베르토 주코를 제외한 등장인물들에게는 어떤 개별적인 이름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여자아이, 언니, 오빠, 노신사, 우한 부인, 우한 형사 같이 하나의 기능이거나 이런 그 지칭만이 있을 뿐이지 다른 등장인물들에게는 이름이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작품에는 3가지 층위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랑스인들, 우한 부인이나 뭐 노신사나 간수들, 공원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그냥 보통의 평범한 프랑스인들, 혹은 여기에서는 콜테스 작품에서는 이방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 번째의 어떤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동유럽이나 남유럽 이 이야기는 지금 프랑스는 서유럽이고 그래서 아마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곳이죠. 폴란드든 뭐 포르투갈이든 뭐 그리스든 이탈리아든 이런 곳에서는 훨씬 이제 프랑스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같은 유럽에서도 이제 이쪽 잘 사는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주코나 주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생긴 거는 이 사람들이랑 비슷한 유럽인이긴 하지만 더 가난한 곳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래서 약간의 그 외국인 액센트를 지니고 있었어요라고 여자아이가 밀고 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난 것처럼 아마도 그리고 베니스에서 태어났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한 부인이 뭐 베니스에서 나는 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베니스에서 죽지 베니스에서 태어난 사람 있는 거는 뭐 생각 못했네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아마도 그 약간의 뭐 베니스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나 프랑스가 굉장히 좋은 세척제네요. 당신을 말끔히 씻겨주었네요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어떤 일종의 우월감을 표현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아프리카나 혹은 그 아랍계 이민자들, 여자아이 가족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하게 굉장히 순결에 집착을 하고 가족 간의 유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가족으로 이번 그 국립극단의 공연에서는 그 어떤 일상적인 어떤 폭력의 문제들을 가족 내에서의 어떤 폭력의 문제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프리카나 아랍계 쪽에서 이민 온 가족들 순결에 집착을 하고 가족 간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그 부분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층위로 등장인물들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그 콜테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연쇄살인범인 그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콜테스는 주코를 굉장히 다양한 면모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광기를 지닌 인물이고 폭력성을 지녔고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를 죽이고 그 죄 없는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허세를 떨기도 하죠. 그 노신사와 만나서는 나는 소르본 대학에 다니고 굉장히 그 얌전하고 분별 있는 아이다라고 하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서스펜스를 가지고 6장을 쳐다보지만 6장에서 노신사를 죽이지 않죠. 노신사를 죽이지 않고 그 굉장히 또 얌전하고 평범한 청년인 척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나는 아프리카에서 그 첩보를 수행하는 비밀 요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기에서 어떤 뭐 나는 영웅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서 15장에서는 뭐 주커 너는 영웅이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겁에 질려 있기도 하고 항상 그 강하고 어떤 힘 있는 그 냉철한 면모가 아니라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 12장에 아이를 그 살해하고 우한 부인과 같이 이제 기차역에서 포르쉐를 타고 떠나지 않고 기차를 타고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겁에 질려서 자기 자신이 어떤 폭력적인 살인을 저지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저 사람들이 잠재적인 살인자다라는 두려움을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코의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실 어떠한 그 동기 왜 살해를 하든가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구어체와 그 문학적인 언어인 문어체를 혼용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아마도 그 우리 배우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 배우들에게도 사실 이 작품은 쉽지 않은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그냥 그 쓰는 굉장히 편안한 구어체의 일상적인 언어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학적인 이야기들 혹은 뭐 시적인 표현들 같은 것들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작품 속에서 보신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많이 언급이 되죠. 1장에서 간수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그 햄릿의 첫 장면을 연상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13장에서 언니의 독백 장면 오피리어라는 그 부제가 있죠. 그래서 13 그 국립극단 공연에서는 13장 그 언니의 독백 장면을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로 눈이 내리는 그 장면 속에서의 독백을 보여주셨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 셰익스피어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만큼 셰익스피어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빅토르 위고의 시는 8장 죽기 직전 바로 이제 건장한 사람과 술집에서 싸우고 나중에 고장난 그 전화기에 전화를 하는 이러한 장면 첫 장면에서 시를 읽는 장면이 나오죠. 소르본느 대학에서 언어학 강의를 듣고 대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멋지게 빅토르 위고의 시를 외우는 장면이 있고 마지막에는 단테의 시를 이탈리아어로 그 읽기도 하죠. 그만큼 어떤 그 굉장히 다양한 그 문학적인 텍스트들을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고 아마도 여기에서 이 그 로베르토 주코에서 콜테스가 집어넣고 있는 또 일화 중에 하나가 삼손과 데릴라 일화이겠죠. 그래서 그 9장에서 여자아이가 오빠와 같이 결국 경찰서에 가서 주코의 이름을 밝히게 되는 이 장면의 부제는 데릴라라고 붙어 있죠. 3장에서 식당 및 장면에서 이름을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이름을 알려주면 죽게 될 거다라고 하지만 죽게 되더라도 이름을 알려줘라고 해서 결국은 로베르토 주코라는 이름을 여자아이에게 알려주게 되고
또 그것을 연유로 해서 결국은 체포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는 구약성서 사사기의 일화를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아이에 의해서 데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힘의 근원이 바로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렸기 때문에 잡혀서 잠자는 동안에 머리를 깎여서 힘의 근원을 잃게 되는, 여자아이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처럼 여자아이의 밀고로 결국 경찰서에서 주코의 이름을 불게 되기 때문에 잡히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손과 데릴라 같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고, 이 로베르토 주코나 콜테스의 텍스트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사에서 독백이나 독백을 가장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독백이라고 사용될 수 있을 부분은 13장의 오피리아 언니의 어떤 독백 부분, 혼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 한 장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 지하철 씬에서 그 6장 노신사의 경우, 사실 노신사는 왜 한 장에서만 나오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 주코는 노신사를 죽이지 않고 결국은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는 이때 조용히 그 이분을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데,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죽이지 않고 그 한 장에서만 나올까? 더군다나 노신사는 더 이상 어떤 연계 없이 다음 장에서 15장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이 그 노신사와 주코의 만나는 장면을 집어넣었을까라는 의문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그 노신사는 2장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러 왔을 때 너처럼 얌전한 애가 왜 이렇게 변했니?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너는 그 탈선한 기차와 같아. 이미 기차가 탈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올려놓기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일상에서 탈선해서 더 이상 평범한 삶에서부터 멀어져서 이제 그 결국 정말 그 광란의 질주를 하게 되는 주코처럼 결국은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자신을 잃어버린 그 주코의 은유로 노신사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독백을 가장한 그 대화를 가장한 독백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오빠 장면에서도 오빠가 이제 동생을 이게 너는 더 이상 이제 그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순결을 잃어버렸으니까라고 하는 사장 같은 경우에도 동생이 옆에 있고 막 이제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보여졌지만 거의 독백을 하다시피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특히 8장 그 건장한 남자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고장난 전화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결국은 그 주코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독백의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작품 속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태양 앞에 선 주코라는 그 마지막 장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게라와 랑베르 밀트 연출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 주코가 탈주하고 떨어지는 장면을 막 비가 쏟아지는 장면 속에서 거의 이제 그림자처럼 형상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비가 그쳤다가 태양을 보는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주코가 떨어지는 마지막 장면이고, 이 장면을 콜테스는 태양 앞에 선 주코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용한 것은 콜테스가 바로 그 책 희곡집의 맨 앞부분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옛날 미트라 예전이라는 그 고대 문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의 그 부분을 바로 15장에서의 주코의 대사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그 태양에 성기가 있다. 그 바람이 나오는 거는 바로 이제 태양의 성기에서부터이고, 머리를 동쪽으로 돌리면은 그게 동쪽으로 따라오고 서쪽으로 돌리면 서쪽으로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그 책의 앞부분의 서문으로 인용을 하고 이제 그 1장부터 등장인물 소개와 같이 그 로베르토 주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그 주코의 대사를 삽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아마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그 또 이제 실제 공연에서는 조금 이제 그 내용이 조금 표현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졌지만, 이제 제가 번역한 그 연극과 인간에서 나온 부분이었고요. 태양 때문에 굉장히 눈이 부시고 그 아무것도 안 보인다. 태양에 성기가 있고 저쪽에서 바람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주코가 하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태양 앞에 마주선 주코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콜테스는 그
지붕에서 추락하는 주코를 마지막 엔딩으로 처리를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태양의 성기 일화는 그 분석 심리학을 만든 칼 융의 집단적 무의식 이론에서 아마도 차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콜테스는 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프로이트와 융은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신분석 학자이고, 사실 그 융은 개인적인 무의식을 넘어서는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집단이나 이제 민족이나 인류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이제 집단적인 그 무의식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이 미트라이전을 가지고 이제 만든다는 거죠. 어떤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환자가 그 융을 창문으로 데려가서 자, 태양을 보세요. 저기서 성기가 저기 태양에 있는 성기가 있는데 저기에서 바람이 나와요. 왼쪽으로 머리를 흔들면은 저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면 헤어라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어떤 환자가,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몇 년 후에 융이 사실 이 문헌을 읽게 되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는 실제적으로 이 문헌을 접할 이유도 없었었고, 전혀 이런 고대 문헌이 또 그 출판이 독일어로 출판이 된 것이 굉장히 오래된 그 몇 년 후였기 때문에 환자가 읽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기원전의 문헌과 환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 라는 점에서 결국은 인류에게는 어떤 보편적으로 무언가 공통되는 것이 있구나, 공통되게 내려오는 어떤 무엇이 있구나라는 점에서 집단적 무의식의 그 이론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인이나 그 환자 모두에게, 인간에게는 신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마음의 차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많은 이 작품 속에서도 굉장히 불행한 어떤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결국은 자신의 신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신화라는 것이 자신이 만들어내고 상상해내고 그 꿈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삶이 보잘것없지 않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융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어떤 개인이 자기 신화의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인간은 위험을 잃지 않고 삶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아마도 콜테스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실제적인 그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를 쓰면서 살인의 이야기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을 마주하는 어떤 한 인간의 고독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상에 내재한 어떤 다양한 폭력의 모습, 사실 주코는 굉장히 무서운 폭력의 가해자이지만 12장에서 본 것처럼 어떤 그 폭력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통해서 콜테스는 사실 현대의 소외되고 고독한 어떤 개인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들, 사실 타인들과의 관계를 갈구하지만 정말 타인과의 어떤 소통이 쉽지 않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천착하고 싶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들, 결국은 연극에서는, 고대 연극에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찾았지만 결국 나를 잃어버리는 내가 될까 봐 두렵다, 로베르토 주코를 것처럼 어떤 현대인의 정체성의 문제, 죽음을 앞둔 굉장히 다양한 죽음이 나오죠. 살해를 하기도 하고 결국은 추락을 해서 이것이 우발적인 죽음인지 자살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추락하는 어떤 죽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광기에 사로잡힌 주코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상과 비정상, 우리 모두 사실 어떤 때는 굉장히 내가 정상인가라고 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굉장히 정신병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화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어떤 태양을 마주해서 나아가는 주코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인간 삶의 죽음, 결국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삶의 마지막을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의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시간을 지금 많이 잡아먹어서 질문을 받을 시간이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진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작품은 1990년에 초연된 로베르토 주코입니다. 그 페터 슈타인이라는 독일 연출가가 연출을 했고, 그래서 아마도 그 지금 이 장면은 지하철 씬인 것 같아요. 여기는 배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지하철을 오가는 익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에서 1992년에 공연되었었던 로베르토 주코 보에글랭이라는 연출가가 공연을 했었던 작품이고, 파리에서 아마 처음으로 92년에 공연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샹베리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려고 그 지방 공연을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실제 이곳이 그 수코가 경찰들을 살해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강렬하게 반대를 해서 공연이 무산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면은 아마 죽기 직전 장면이고, 1994년에 그 파리에서 공연되었었던 그 작품입니다. 1995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장루이 마르티넬리 그 연출가가 공연을 했었던 역시 로베르토 주코의 공연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파트리스 쉐로, 그 콜테스를 발견했던 연출가인 파트리스 쉐로가 공연했었던 서쪽 부두 1986년 작품입니다. 1987년에 공연되었었던 모카밭에서의 고독, 파리 그 아망디에 극장에서의 공연이고요. 넋델 아망디에 극장.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처음으로 기국서 연출로 로베르토 주코가 초연되었습니다. 그때 공연 사진이고요. 그때 김동경 무대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이제 회색의 무대 디자인 사진입니다. 2003년에 역시 76단에서 그 박정석 연출이 또 역시 로베르토 주코를 또 공연했었고요. 2003년 공연. 그리고 이 사진은 아마 2008년에 작은 신화의 신동인 연출이 공연했었던 로베르토 주코입니다. 이 사진은 2012년 극단 아우라의 성준현 연출이 공연했었던 로베르토 주코이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또 로베르토 주코가 공연이 됐었고, 특히 대학에서는 젊은 연극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또 그 각 대학 연극 전공에서 워크숍에서 로베르토 주코가 많이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국립극단의 로베르토 주코, 가장 최근 작품이고 또 국립극단의 레파토리에 그 로베르토 주코 콜테스의 작품이 들어오게 된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 그 골목길의 박근영 연출이 연출했던 서쪽 부두, 그리고 산울림 극단의 임영웅 연출이 공연했던 모카바티 고독 속에서 연출 그 공연이고, 김철리 선생님이 실제 배우로 김철리 연출이 나오셨었죠. 그래서 2006년 검둥이와 개들의 싸움은 76극단에서 역시 김낙형 연출이 그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요한 공연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고 많은 그 콜테스 작품들이 공연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고, 사실 저는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45분을 썼네요. 50분 중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또 궁금하신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뭐 제가 콜테스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드릴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그 빙판 위를 달리는 하얀 코뿔소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언급이 또 나오는데, 그게 주코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 건지, 그리고 그 작가분은 그거를 어떤 걸 약간 표현을 한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 코뿔소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 특히 이 랑베르빌트와 말라게라 연출에서는 그 권총을 잡은 다음에 그 노인이 이제 보지 못하는 형태로 장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쪽 지붕 위에서로 연출을 하는데 권총을 갖고 코뿔소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코뿔소라는 것이 무언가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어떤 상상의 세계. 사실 아프리카 실제 그 콜테스는 아프리카를 여행을 했지만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주코는 프랑스를 이탈리아에서부터 이민 와서 프랑스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마도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떠나고 싶은 어떤 꿈꾸는 곳이 이상향,
나의 어떤 도피가 그 도피처가 아프리카였을 거고 눈 내리는 만년설이 쌓인 아프리카로 가보고 싶다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꿈이었을 거고 거기서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풍경 중에 코뿔소가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상향의 모습 이런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로베르토 주코의 그 주제랑 주코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작업복을 찾는데 그 작업복을 찾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말라게라 연출과 이제 그 저기 랑베라 벨티 연출은 군복으로 좀 전투복 군복 같은 이미지로 그 원하셔서 제가 아마 번역에는 작업복으로 했는데 이제 군복으로 바꿨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 나이 또래는 군대를 다 갔다 왔을 테니까 그 군복들이 있겠죠. 뭐 우리 그 저기 나중에 예비군 가는 것처럼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다들 군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글쎄 군복의 의미는 그냥 어떤 많은 그 군대 갔다 온 그 친구들 보면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뭐 학교에 그 뭐죠 국방색 그 도톰한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처럼 어떤 군대를 갔다 왔다 혹은 어떤 그것이 힘의 상징이거나 어떤 그런 게 어떤 남성성의 상징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뭐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제 생각이고 주코의 주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시절인 1990년대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책을 읽었고 근데 사실 저는 콜테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모든 작품을 다 찾아서 보고 했었었는데 로베르토 주코는 사실 보러 가지 않았었어요. 그때 프랑스에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고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미화를 하는 건가? 왜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 작품을 번역을 하게 됐고, 근데 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말 그 기에 눌린다라고 할까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한 보름인가 한 달 동안을 정말 완전히 그 로베르토 주코의 그 문체에 그 짓눌려서 살았다라고 할까? 그 기에 완전히 그 세계 속에서 잠식해서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다양한 점을 끌어내는 것이 각각의 연출들이 그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어제 예술가와의 대화에서 두 연출이 또 좋은 말씀을 하셨을 거고 어떠한 생각으로 작품을 나타냈을까라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고 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젊었을 때 제가 읽었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그 번역은 아마 1998년 정도에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30대 후반에 제가 그 읽으면서 했을 때의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소외된 개개인의 고독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 포르쉐나 벤츠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자본주의의 어떤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굉장히 불행하고 각각 파편화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어떤 이런 어떤 현대인들의 이런 면을 그 첨예하게 잡아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점들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논문 쓰고 다시 이제 그 공연이 되는 거를 보면서 일상적인 어떤 폭력들 요즘 세상에도 참 그렇잖아요. 정말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 강남역 사건도 그렇고 묻지마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드러나는 어떤 일상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내재해 있는 폭력들, 우리 안에 억압된 어떤 충동들, 폭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한 뭐 10년, 10몇 년 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다시 이제 이번에 작업을 해보면서는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죽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로 콜테스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뭐 살인이든 어떤 뭐 자살 충동이든 그 죽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주코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죽고 싶지 않지만 나는 죽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어떤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예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왜 뜬금없이 풍뎅이와 거북이와 뭐 괄태층은 영원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 뭐야라고 하시겠지만
저도 번역하면서 도대체 풍뎅이와 그 갈대충과 거북이는 왜 나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집트 여행을 갔을 때 모든 신전에 풍뎅이들의 그 문양이 있더라고요. 풍뎅이가 영원한 삶을, 결국은 인간의 삶이 유한한데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결국은 풍뎅이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풍뎅이 문양을 옆에다 놓으면은 오래 살 수 있다. 혹은 영원 불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한한 인간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그 어떤 영원한 어떤 그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지금 프로이트 칼 융의 집단적 무의식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신분석학 측면에서 개개인의 삶이 굉장히 사실 남루하고 초라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생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많이 불행하고 이런 현대인들이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 삶의 의미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삶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어떤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태양 앞에선 죽고 같은 부분에서는 결국은 살인자이고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되지만 태양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대면하려고 하는 이런 주코의 모습 속에서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어떤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런 인간의 모습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14장에서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로베르토 주코가 키스를 하면서 갑자기 자수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떠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심경 변화가 생겨서 하는 말인지, 그리고 또 노인이랑 우아한 부인이랑 소녀한테는 약간 로베르토의 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그 사람들과의 어떠한 연관성을 느껴서 동질감을 느낀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모순된 측면들이 많잖아요. 로베르토 주코의 그런 면들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으로서 굉장히 모순되고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중인격적인 측면을 로베르토 주코에서 드러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들이 굉장히 모순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그 적극적으로 여자아이와 만나고 그 키스를 하는 장면은 그 연출가들이 또 그런 방식으로 어떤 8장에서는 사랑은 없어, 난 여자들이랑 동정심 때문에 잘하고 얘기를 하지만 여자의 어떤 사랑을 여자아이에게 어떤 적극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3장에서 식탁 밑에서 벌어진 장면은 사실 별로 그 폭행을 했다라기보다도 둘이 좋아서 뭔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마도 그 여자아이와의 어떤 그 적극적인 사랑 장면을 넣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 예술가와의 대화를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이거는 어떤 그 연출가들의 어떤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에게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다중적인 측면을, 어머니에게 그렇게 거칠게 대했다가 아기처럼 또 대했다가, 그 노신사에게는 굉장히 예의 바른 젊은이처럼 대했다가, 또 정말 아무런 그 잘못 없는 어린아이나 형사를 냉혹하게 죽이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또 로베르토 주코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모순된 측면을 다양한 측면에서 그려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 분의 작품들을 많이 번역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로베르토 주코나 사막으로의 귀환 같이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의 작품을 번역하신 계기나 이유가 약간 궁금합니다. 네, 워낙 콜테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실 또 번역을 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일에 콜테스를 번역하면은 모카밭에서의 고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다른 분에게 돌아갔고요. 참 번역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에 또 이제 연출가들의 의뢰를 많이 받아서 어떤 연출가께서 로베르토 주코를 공연하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번역을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공연예술 아카데미 졸업 작품으로 하고 싶다라고 의뢰를 하셔서
그 번역을 했는데 그게 엎어졌어요. 공연이 엎어져서 그분에게 초연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제 번역본이 굉장히 그 대학로의 많은 연출가들에게 그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많은 분이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기국 선생님께서 이제 연락을 하셨어요. 로베르토 주코를 연출하고 싶다. 그리고 마침 그때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고, 제가 그때 출판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02년에 그 공연과 출판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제 저작권을 에디시온 도문이라는 프랑스 출판사와 연극과 인간이 맺어서 그 저작권을 협약을 하고 이제 제 희곡이 출판이 되었고, 뭐 그런 인연으로 제 이름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로베르토 주코가 무대에 오르고 국립극단과도 인연을 맺었을 텐데요. 근데 또 나중에 안 사실이 또 다른 연출가께서 불어권의 또 다른 선생님에게 의뢰를 하셔서 로베르토 주코를 번역을 하셨었대요. 근데 그 팀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번역을 했고 책으로 나왔고 공연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공연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께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서로 모르고 이제 했었었는데, 저로서는 이제 먼저 제가 그 출판을 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선생님께는 항상 제가 죄송해서 뵈면은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막으로의 귀환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어떤 연출가께서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의뢰를 하셔서 번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서쪽 부두는 제가 좋아서 했고요. 네, 극 중에 여자아이의 목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 중에 여자아이가 주코를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경찰들한테 주코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 행동은 자기 목표에서 모순적인 행동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특히 국립극단의 두 연출에서는 굉장히 정말 답답한, 훨씬 더 폭력적인 어떤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여자아이 정말 뭐 나라도 이런 집안이라면 정말 어떻게든 가출을 해서 여기를 벗어나고 싶을 것 같고, 사실 어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그것이 주코와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주코를 통해서 이 지옥 같은 어떤 집안을 떠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였다기보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의미로는 얘가 굉장히 아직 어린, 아마도 미성년자 정도, 뭐 14세, 15세 정도로 그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아이적인 면모들이 있잖아요. 14장에서 나중에 그 주코를 다시 만났을 때도 그렇고, 3장에서의 식탁 밑에서의 장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이제 가출한다고 짐 싸갖고 나갔는데 다시 오빠한테 잡혔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랬었을 때 어쨌건 주코를 찾아서 간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 저기 있네, 저 현상수배범으로 있기는 하지만 나 저 사람 아는데 라고 한 거에서부터 오빠에게 끌려서 이제 경찰서로 갔을 거고, 오빠의 경우에는 현상수배범이기 때문에 그 돈이 또 탐이 났을 수 있겠죠. 동생을 통해서 저 사람을 고발을 하면은 우리가 그 현상금을 탈 수 있을 거야라는 목적으로 갔을 것 같고, 거기서 또 겁에 질린 듯이 신문을 당했기 때문에 나 이름을 당장 부르려고 간 건 아니지만 결국 로베르토 주코라는 이름을 그 발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라라는 이름이, 삼성과 데릴라에서 데릴라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어떤 의미로는 뭐 우발적으로 이름을 밝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콜테스의 작품을 이게 요 스크린 통해서 보면서 그 셀린저라는 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이 지금 로베르토 주코도 그렇고요, 뭔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콜테스라는 사람이 그 콜테스라는 사람의 작품 세계에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쓴 것은 아마 로베르토 주코가 가장 이제 확실하고요.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사건들이거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스토옙스키든 뭐 고리키든 뭐 셀린저든 이러한 그 다양한 이전의 유명한 작가들에게서 원천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쓰긴 하지만, 사실 셀린저도 셀린저의 단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지 셀린저의 전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목을 셀린저로 붙였을 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로베르토 주코가 아마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뭐 50분 하라고 하셨는데 1시간 3분이 돼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뭐 그 로베르토 주코 읽기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랜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